자, 4시 5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질문 올라온 거 답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열공님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이 25년 8월 31일입니다. 임차인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월세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요청에 따라서 월세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매월 공제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계산해도 되는지요? 열공님은 많이 하시네요. 네, 열공님 사안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에서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용어가 이 간주임대료입니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간주임대료가 뭐냐면요. 국세청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가 임대를 하시는데, 전세로 임대를 하실 수도 있고, 월세로 임대를 하실 수도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임차라고 하면, 임차 임대료라고 하면, 월세로 받은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월세로, 보증금 없이요. 보증금 없이 월세 150만 받고 임대를 해줬어요. 1년이면 15 곱하기 10이니까 꽤 많은 금액이 잡힐 거고 여기에 10% 부가세를 내게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냥 보증금 1억 받고 월 차임 없이 임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임대 수입이 없으니까 부가세를 안 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은 이 간주 임대료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뭐냐면 전세 보증금 받은 거 있죠. 이 보증금을 뭐 보증금당 뭐 몇 퍼센트 계산하고 이거를 한 달 임대료를 하면 얼마지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간주한다고 해서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열공님 사안은 이제 그런 사안입니다. 열공님은 보증금도 있고, 이게 뭐 보증금 3천에 월 얼마, 그럼 월 받은 것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으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란에 기입을 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 보증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료를 계산하는 공식에 따라서 이거 계산을 합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가세 신고하실 때 기타란이 있습니다. 거기다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넣는 겁니다. 근데 열공님의 질문은 뭐냐면, 네,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알겠는데, 내 임차인이 중간에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월세를 못 내겠다. 대신 보증금에서 깔아. 자, 이렇게 오늘 가정해 볼게요. 자, 월세를 못 내시는 달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월세를 못 내시는 달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보증금에서 까 나갔잖아요. 그러면 간주 임대료로 하는 것은 보증금 곱하기 몇 퍼센트 곱하기 뭐 365분의 임대 날짜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간주 임대료가 매번 달라지는데, 그래서 적수 계산을 하는 겁니다. 6개월치만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부터 뭐 6월 말까지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5월달, 6월달을 못 냈다. 보증금이 3천이다.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3.5% 곱하기 365분에 1월, 2월, 3월, 4월까지 날짜를 다 계산해서 분자에 넣습니다. 더하기 이제 5월 달에는 200 깠죠? 그러면 2,800만 원 남았겠네요. 2,800만 원 곱하기 3.5% 곱하기 365분의 5월 달 31일 더하기 6월 달에는 두 번 깠네요. 그러면 2,600이 되겠죠? 2,600 곱하기 3.5% 곱하기 365분의 6월 달 30일 이렇게 계산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겁니다. 어, 이거 계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해하시는 분은 여기 당연히 없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구두로 설명 들었는데 그게 막 머릿속에 숫자가 그려지면서 다 이해를 하셨다. 그분들은 이제 적성을 찾으신 겁니다. 이제 세무사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격증 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열공님은 좀 이제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건데 이런 계산은 세무사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정민님, 작은 상가를 하나 갖고 있는데 6년째 됩니다. 월 임대료는 200 조금 넘는데 매년 일반 과세자로 나옵니다. 세무사에 알아보세요. 보통 이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다 보면 최초에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임차인이 세금계에서 반영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니까 매출액 규모가 안 되더라도 내가 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포기 신고를 한번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번 해버리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할 수도 있어요. 포기가 되어 있으면은 세무서에서는 그 이유도 쭉 간이과세를 포기한 거로 봐서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원인을 찾아보세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승현님,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택 임대인데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되나요? 부가세 때 면세사업 수입 금액에 적어서 신고하면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자, 유승현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 2층, 3층을 한 사람에게 내가 임대를 했다. 그런 경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1층 상가 임차인 따로, 2층, 3층 주택 임차인 따로라고 가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실 거고요. 주택 임대한 2층, 3층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를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것도 안 하셔도 되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부가세 아까 그 변호사님 보여줬을 때 부가세 신고서를 안에 명세 수익금액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적어야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1층, 2층, 3층을 한꺼번에 내요. 한 사람한테 임대했을 때 임차인이 한 명일 때 그때는 2층, 3층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 면세 부분에 적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1층, 2층, 3층의 임차인이 다 다르다라면 2층, 3층은 할 필요가 별도로 없게 됐습니다. 임종윤님입니다. 미리 질문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시 주택 1, 2, 3주택 적용은 실제 임대업으로 사용하는 주택만 적용되는 건지 자가로 보유하는 주택 모두 포함해서 적용하는지 이거는 종합소득세 설명드리고 답변 드릴게요.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김명수님, 다가구 빌라이고 2층은 상가 부분인데요. 만약 주택으로 쓴다면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근린생활입니다. 김명수님이 고민하신 건 이겁니다. 이게 제가 이 건축물 용도도 대장에도 근린생활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상가로 되어 있고 근데 내가 이거 주택 임대로 임대를 해주면 그럼 국세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형식을 중요시해서 상가 임대로 봐서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실질로 봐서 주택 임대니까 면세 대상인가요? 세법의 대원칙은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실질이 주택 임대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조사관님은 모르잖아요. 김명수님이 이거를 상가 임대를 하셨는지 주택 임대를 하셨는지 모르시니까 질의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 김명수님, 보니까 여기 건축물 대장에 여기 상가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거 부가세 신고 안 하세요? 물어본다면 이제 그 증빙을 김명수님이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으로 내가 임대하고 있다는 걸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재산세 종부세에 들어가 볼게요.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이다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쭉 설명드렸죠? 6월 1일 기준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갖고 있느냐, 뭐를 주택, 상가, 토지 이거 누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납부해야 되는 거다. 모든 세금은 제가 실질과세 원칙이라 그랬죠. 여기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김명수 님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 사실상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분이다. 그러면 다른 분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자체에서는 그 다른 분임을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는 모르죠. 그럼 누가 소명하는 거예요? 명의자가 소명하는 거예요? 이거 저한테 왜 재산세 나오는데 저 아니에요. 저 명의는 저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주장을 해야지만 지자체에서 그거 판단해서 고쳐주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미리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과표는 이렇게 됩니다.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세금이 나오는 건데 이거 복잡해요. 단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은 시가가 아닙니다. 시세가 아니에요. 이건 기준시가, 우리 흔히 기준시가라고 많이 하죠. 기준시가는 시세 대비 보통 50%에서 60%로 형성됩니다. 이건 국가기관에서 매번 공시가 돼요. 그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세율 곱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냐? 아닙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거 흔히 60%거든요. 더 깎아줍니다. 그러면 시세도 아니고 시세 절반. 시세 절반에 60% 도급해줘. 그럼 40%더 깎아주죠. 이 금액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세율 제차도 작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크신 분은 제가 별로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시는 분은 주택임대나 상가임대를 하시는데 주택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주택이죠. 재산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재산세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를 해서 여러분에게 통지서 보낸다. 상가 임대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됩니다. 상가라고 하는 게 건물도 있고 이 상가가 있기 위한 부수 토지도 있겠죠.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 부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부과 통보를 하신다.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주택 갖고 있는 분은 딱 정확히 절반씩 나오겠네? 근데 왜 나는 이때 더 많이 나오고 이때 더 적게 나오지? 상가는 이것 때문에 다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하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완전히 동일한 금액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이거는 기준시가다. 공식 가격이나 기준시가 거의 동일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에서 60%를 곱해줘가지고 깎아주는데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더 많이 깎아줍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세율은 0.1에서 0.4%로 누진세 구간입니다. 그래봤자 세율이 얼마 안 되죠. 근데 내가 주택을 딱 하나만 갖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깎아줍니다. 세금을.
그리고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재산세 여러 가지 세금이 붙습니다. 뭐 재산세, 도시지역분, 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여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고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금액이 크진 않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전부 다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거 폐지됐죠?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안 됩니다. 아파트는. 그냥 일반 주택, 그러니까 빌라라던가 이런 것들만 이제 이거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내가 임대형 기숙사 갖고 있다. 이거 전용 면적입니다. 40제곱미터 이하. 임대형 기숙사. 변호사님, 이거 기숙사인데, 이거 기숙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뭐 별거, 기숙사랑 일반 주택이랑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긴 한데, 그거는 구체적 기준 찾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임대형 기숙사라고 표현을 되나, 다가구 주택으로 표현을 하시나, 똑같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이 주택에 대해서 이걸 등록하셨다면 재산세가 감면이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이거 더 이상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아파트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이거 적용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거 말고 여기도 설명해놨네요. 두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면적이 이거보다 큰 거, 뭐 50제곱미터나 84제곱미터 이런 것들은 자, 여기 임대형 기숙사나 다가구 주택은 뭐 한 채만 있어도 되는데 여기는 두 채 이상을 반드시 임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다 갖춰 있을 경우에만 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감면율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게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 감면이니까 재산세를 안 낸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27년 말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은 계속 연장됩니다. 27년 말로 되어 있지만 이때 가면 또 연장되고 연장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혜택이 있다. 자, 이제 드디어 상가에 대한 재산세 나오는데요. 상가는 주택과 약간 다릅니다. 예, 뭐가 가장 달라 보이나요? 우선 여기부터 다르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주택은 기본 60%인데 상가는 70%입니다. 그리고 세율도 다릅니다. 주택은 0.1에서 0.4였죠. 상가는 건축물 부분은 0.25%, 토지 부분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하고 토지물에 대한 재산세가 다르기 때문에 상가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7월 달에 나오는 재산세랑 9월 달에 나오는 재산세 금액이 다를 수는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겸용주택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건물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상가로 와서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건물을 하나 갖고 있고 부수 토지는 하나거든요. 토지는 하나. 근데 건물은 뭐 1층, 2층은 주택이고 뭐 3층, 4층은 상가야. 그럼 이 토지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지? 어, 주택과 관련돼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따로 나오지 않고 그냥 주택 한꺼번에 계산을 하죠. 근데 상가는 토지만 별도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이 부수 토지를 안분을 합니다. 2층, 2층 똑같은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50대 50으로 안분을 해가지고 부수 토지의 50%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상가에 대한 재산세 나올 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계산은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하실 필요도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고지를 해줬잖아요.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거 계산이 잘 됐나 잘못됐나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서울시 이택스에서 따온 건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재산세 계산 치면은 아마 이 사이트가 뜰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지방세 미리 계산 여기 있어요. 여기에 과세지 하나씩 하나씩 골라 넣어서 여러분이 쭉 넣으시면은 대출의 금액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나한테 고지됐던 금액이 대출이 비슷한 금액이 나오구나. 아, 그럼 수업 잘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한번 해보셔도 된다. 이때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시가 표준액. 이거 기준 시가라 그랬죠? 여기 각각 옆에 심지어 이거 정말 친절하죠. 이 기준 시가 조회할 수 있는 버튼도 다 있어요. 눌러보면 기준 시가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임대사업자는 여기 60% 넣는 거다. 근데 본인이 상가다 하면은 이건 넣는 거다. 상가이신 분은 건축물 한 번 계산하고 토지분 한 번 계산해서 합산을 해야 돼요. 건축물이 7월달, 토지분은 9월달 나온다. 주택 가지시고 있는 분들은 이거 넣어 한꺼번에 계산하되 절반 7월달, 절반 9월달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부세 넘어가기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고 넘어갈게요. SMH님,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재산세나 종부세 감면을 받으면 추후 양도세 계산 시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텍스님, 주택임대사업장 현황 신고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내년부터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 해도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굳이 해서 세금을 더 내고 싶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자, 텍스님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 사업장 현황 신고 특수님이 아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누구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보증금 얼마, 월차임 얼마 이걸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차인들 다 적고 나서 그러면 국세청에서 왜 이걸 받으려고 할까요? 주택 임대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 이분이 주택 임대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상가 임대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은 매출이 다 적잖아요. 그럼 이거를 국세청이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할 때 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국세청에서. 근데 주택 임대는 면세 사업자에서 신고를 안 하거든. 그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발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걸 해주셔야지 여러분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해서 이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님의 의도는 뭐냐면 생각해보니까 이거 변호사님 안 해도 된다는데 그럼 나 이거 안 하면 국세청에서 내가 주택 임대와 관련해서 벌어들인 임대 수입을 모를 수 있겠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빨아들이는 게 현황 신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 임차인들 그러니까 주택 임대 같은 경우 전입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즘은 법적으로 강제가 돼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임대차 계약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확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하셔도 상관없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의도했던 대로 만약에 그런 의도라고 하신다면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루트는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몽정님, 주택임대 사업자가 비용 처리로 분리수거 및 청소 등 임대주택 관련 인건비를 경비 처리 가능. 이거는 소득세와 관련된 거죠.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거기 적격 증빙 받은 것만 공개가 되고 임대사업자는 더군다나 부가세 신고 납세 의무가 없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세는 제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볼게요. 종부세는 이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부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고민하셔야 될 종부세는 여기죠, 여기. 상가 임대 사업자가 고민하실 종부세는 여기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시는 겁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재산세를 냈겠죠? 그 재산세를 냈던 사람을 바탕으로 종부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토지분 어떻게 계산하나요? 6월 1일 기준으로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냈던 사람, 이 냈던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를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상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나는 지금까지 종부세를 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내야 되나? 고민하실 거예요. 이 토지는 그냥 토지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상가임대 사업자니까 이 토지는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건축물 부속 토지. 얼마 이상? 기준 시가 80억 이상만. 내 상가 부속 토지 가격이 시가도 아니에요. 기준 시가. 보통 시세 50% 잡으면 시세로 따지면 160억. 이 토지만 160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 종부세가 나온다. 내가 상가임대 사업자인데 나 지금 토지보 종부세로 납부하고 있다. 그분들은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이제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그 정도 재산 가지고 있으시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상가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원칙적인 사항은 설명드렸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져야지 종부세가 나오는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고민하셔라 설명드리는 겁니다. 종부세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인별입니다, 인별. 개인마다 나오는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시가죠. 기준시가라 그랬죠? 이걸 다 합치는 겁니다. 다 합쳐서 9억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이거 60%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을 잡은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써져 있죠. 주택 감면은 무슨 뜻이냐? 재산세 감면 주택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뭐 임대용 기숙사로 사용하거나 뭐 다가구 주택에서 40제곱미터 이하로 사용하거나 두 채 이상 뭐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래서 재산세 감면을 받는다. 그러면 그 감면을 받고 나서 기준시가에서 감면을 적용하고 나서 그 기준시가를 합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9억 원 공제했다 그랬는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주택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내가 임대를 해주고 있다 하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죠.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임대를 해주고 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사냐면 나도 따로 전세로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다. 거주는 좀 더 그런 경우 있죠. 이렇게 아파트를 부장받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전세 끼고 이거를 사고 나는 이제 좀 저렴한 집에 사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이지만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1세대 1주택자 그런 분들은 이 9억 원이 아니고 12억 원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1세대 1주택자를 하더라도 명의를 뭐 공동명의를 가지신 분들은 거의 없죠. 요즘은 부부 공동명의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인별로 적었죠. 인별. 그럼 부부 공동명의면 고민하실 거예요. 자, 변호사님, 이 인별이면 나도 그러면 종부세를 내야 되고 내 와이프도 종부세를 내야 됩니까? 원칙은 그렇죠. 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죠? 저희는 그러면 이거 1세대 1주택자인가요? 나도 주택 갖고 있고 지분은 절반이지만 와이프도 주택 갖고 있다면 2주택자 아닌가요? 이런 고민이 많았죠. 그동안 논란이.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부부 공동 명의를 갖고 있으면 단독 명의인 것처럼 그냥 한 사람이 1주택자 가지고 있는 거를 취급을 해줄게. 이거 언제 당신들이 이런 혜택을 받겠다라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그럴 경우에는 9억 원이 아니고 12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부세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종부세는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이거 내는 국세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가 종부세를 고지서 딱 받아봤는데, 너무 비싸. 내가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어. 세무대리인 고용해서. 그럴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 기간에 종부세를 신고를 하면 이 고지분이 취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주택분 종부세 또 살펴볼게요. 토지분 종부세는 어차피 고액의 토지가 있어야 되지만 납부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종부세에서 1세대 2주택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혹은 다주택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거 제일 고민 많으십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그래서 예전에는 합산 배제 대상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거 뭐냐면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종부세 계산할 때 저희가 빼줄게요. 이런 주택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게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겠습니다. 이런 주택이거든요. 어. 이거 그래서 혜택을 많이 봤었죠. 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매입형 내가 산 주택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한 다음에 이거 임대를 해주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 그런 분들은 이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매입을 하셨다. 내가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런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 이런 경우만 가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아파트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그랬죠? 이거 되는 거는 이제 일반 주택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님, 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사업자도 냈고 이거 혜택 받고 있어요. 저 10년 이상 임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럼 이거 종부세에서 빼주겠네요? 이러면서 동시에 이 조건도 갖춰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죠. 여기 임대료 증가율 5%는 뭐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이거 다 아세요. 이거 조건이 뭐냐면 구청에도 등록을 해야 되고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5%만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6% 높였다. 그러면 이거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조치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건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거. 내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현재 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이거 혜택이 안 됩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4개 지역만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내가 유치했다 안 됩니다. 가격이 기준 시가 6억 원 이상이다. 혹은 수도권, 내 지방에 있는데 3억 원 이상이다. 이거 혜택이 안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내가 집이 있는데 아파트가 아니야. 근데 기준 시가가 6억 원이야? 이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요건을 다 합치면은
이거 혜택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 이거는 원래는 맨 처음에 있다가 중간에 문재인 정권 때 이거 없앴습니다. 없앴다가 올해 들어서 이거 다시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이때 단기는 6년 이상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료 증가율 5%는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이 주택도 역시 서울,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 위치하면 안 되고, 이 주택은 요건이 더 까다롭죠.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은 2억 원 이하여야지만 이거로 등록을 해서 종부세 할 때 저 이거 빼주세요라고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건 지금 생각보다 이거 적용받기가 좀 쉽진 않아요. 어쨌든 이거 해당이 되면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인가 이거를 신고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합산매진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빼서 종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해당되면 굉장히 혜택이 크죠. 자, 다시 한번 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특례가 크다 그랬잖아요. 9억 원 빼주는 게 아니고 12억 원 빼주고요. 그 다음에 세율도 좀 더 저감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진짜 말 그대로 딱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을 경우만 이거 해당 적용받냐? 이거 말고도 이런 특례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산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내가 집을 팔고 난 다음에 신주택을 사진 않잖아요. 내가 이사 갈 집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나중에 팔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안에는 주택이 두 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내가 1세대 1주택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주택 하나를 상속을 해준 거예요. 이건 내가 고의로 산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겠다. 지방 저가 주택인데 이거는 혜택입니다. 굉장히 큰 혜택인데 지방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이때 지방에서는 광역시하고 특별자치시는 빼줍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거고요. 일반 시 지역에 이거를 내가 하나를 구입을 했다. 이때도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어, 이거랑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들은 아예 빼줍니다. 아예 주택으로 보질 않아요. 근데 이것들은 뭐냐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이것들의 금액 있잖아요. 기준시가 금액. 이 기준시가 금액은 다 합산합니다. 아예 빼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유리한 거고 이건 두 번째로 유리한 겁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두 가지로 추가해 줬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보유 상태에서 2024년 1월 4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 중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명시가 된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한다. 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 보이죠? 여기 수도권 광역시 이렇게 제외한다.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예를 들어서요. 전남 장성군입니다. 전남 장성군 인구 감소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를 샀어. 이때도 안 됩니다. 내가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지역은 제외해야 돼. 다른 지역이 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취득일 샀을 때도 기준시가 4억 이하가 돼야 되고요. 매년 6월 1일마다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주택도 여기에서 내가 1세대 1주택자로 보겠다. 네가 비록 이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지만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계산하겠다. 대신 아예 빼주는 게 아니고 이 기준시가는 합산한다. 여기에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다음 이것도 요즘 한참 문제가 많죠. 아파트가 준공이 됐다는 것은 입주가 다 아파트가 완공이 다 된 거예요. 사업자 승인도 다 받았고 입주가 바로 가능한 주택입니다. 근데도 미분양 주택, 굉장히 이거 유명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이것도 혜택을 줍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어디에 누구로부터 분양 사업자로부터 건설 사업자 혹은 시행 사업자로부터 직접 분양받아서 들어간 경우 이거를 누가 이거를 샀어요? 저 말고 그 시행사로부터. 그런 다음에 그 사람부터 내가 다시 한번 넘겨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건설 사업자로부터 직접 사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 8호 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되고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수도권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사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2억 원 공제를 해준다. 대신 이건 아예 빼주는 게 아니고 이거 기준시가는 이렇게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돈이 있다면 이거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재산세 종부세인데 그 사이에 질이 올라온 거 답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이광희님 볼게요. 이광희, 잠깐만요. 이광희님부터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등록한 주택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지역인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 이렇습니다. 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납세자에게 적용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 납세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어떤 의사선택을 했을 때는 현재 법 기준을 보고 의사선택을 합니다. 이게 보세요. 중공업 미분양 주택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이걸 내가 지금 사야지? 이거 딱 샀어. 근데 갑자기 내년에 이거 이제 혜택 없어요 라고 하고 이거 사신 분들은 죄송한데 그 샀을 때만 저희가 이 혜택을 드리고요. 이제 이 혜택 없어졌으니까 이제 혜택 없어요. 이거 다시 다 정상적으로 납부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어지는 것들은 바뀐 시점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광희님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나는 이걸 취득을 했다. 그리고 나는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 그대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갑자기 그 지역이 조정 대상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혜택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답변 드렸을 거고요. 출수님, 상속받은 아파트 소수 지분과 자기 아파트 한 채 보유 시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거 이제 주택수 판단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 해야 되는 건데요. 이건 제가 이건 출수님에 더 찾아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은 상속주택은 합산 배제가 안 되죠. 상속주택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냐 안 받냐 여기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판단을 드렸냐면 상속주택은 주택수 판단할 때 고민이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내가 단독이다. 내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면 고민이 안 돼요. 근데 보통 어떻게 받죠? 형제분이 많아가지고 지분 비율대로 거기 상속 지분대로 이거 상속을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냐면 지분율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수신이 같은 경우는 22%만 지분이 있고 78%를 다른 상속인들이 똑같이 다 이 지분율로 갖고 있다. 그런 경우는 안 되겠죠. 22% 아무리 해도 100%가 안 되니까요. 아마 지분이 더 높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제 주택으로 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출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수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고민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민님, 임대주택분 임대료 증가율 5% 반드시 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상가 임대료도 아니요. 이거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사업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사업자, 이 주택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그 임대 사업자 등 혜택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임대료 증가율 5%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상가는 이거는 자유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가는 세법과 관련해서 이거 요청하는 규정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광희님. 만약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된 경우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광희님이 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거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내가 이 혜택을 못 받을 거야 라고 각오를 하고 사신 거잖아요. 국가에서 혜택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더라도 그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SBYU님, SBU님. 임차인이 월세를 약속한 날짜에 못 주시고 매달 조금씩 밀려서 주시다가 결국 한 달째 월세가 밀려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현재는 일정한 날짜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에 받을 것을 예상하여 전자세금 계약서를 매달 발급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원래는 맞습니다. 원래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보증금은 한 달치를 공제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SB 윤님의 그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가정을 해볼게요. 아마 이제 조금 밀려서 주시다가 다 받았는데 한 달치는 아마 못 받으신 것 같아. 한 달치는 못 받아서 그 한 달치에 대해서는 보증금에도 공제를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치 못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하시는 게 맞죠? 근데 한 달치를 못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세금 계산서 다 발급을 했다. 그러면 그 못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에서 나중에 공제를 하겠죠. 나중에 공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에서 발행을 한 것들은 전부 다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구 본모님, 상속 주택의 경우 특례 적용 기간 얼마인가? 이것도 제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더 살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득세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1년치 얻었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이 종합이죠. 합산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여기 맞네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여러분이라면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니까 임대 사업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사업 소득. 어떤 분들은 임대 사업도 하시고 본인은 회사 가서 근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로소득. 또 어떤 분들은 금융자산이 많으셔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요즘 주가 엄청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배당도 엄청 받았어. 배당소득. 어떤 분들은 거기 이자율이 높다. 얼마 전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잖아. 이자율 거기 넣었더니 이자 소득이 많아. 이자 소득.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합산해서 신고하구나. 근데 여기에 없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세금 중에 여기에 없는 거. 양도소득이 없네요.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별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니까 여기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빼서 신고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시는 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변호사님 저 배당 한 500만 원 받았고, 이자도 한 1년에 400 정도 되는데, 저 지금까지 이거 합산해서 신고 안 했는데요? 그러시죠. 이자하고 배당을 합산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금액을 합쳐가지고 1년에 2천만 원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만 합산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이거 합산해서 2천만 원 이상 나오신 분들은 뭐 있으시면 좋겠죠. 그런 분들만 이거 합산하는 거고, 그 밑이다. 2천만 원이 안 된다면은, 이거는 종합소득세로 별도로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지급할 때 15.4% 떼고 지급합니다. 그걸로 다 세금 계산 끝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려운 용어로 분리과세, 이런 것들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 이것들 따로 세금 계산하고 끝난다 해서 분리과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아마 이거 있을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맞다. 설명드립니다. 근데 이거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예요. 보통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주택 임대를 하다 보면 내가 월세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전세로 받거나 아니면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거 반전세를 하죠.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월세 보겠습니다. 월세. 나는 주택을 딱 하나만 갖고 있어. 이때 이 주택은 1세대 개념입니다. 이거 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인별과세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셔가지고 남편이 내 명의로 하나, 내 와이프 명의도 하나, 우린 각자 소득세 내니까 나도 1주택, 내 와이프도 1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가 원래는 원칙은 맞아요. 소득세는 인별로 과세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1주택은 1세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도 하나, 와이프도 하나면은 우리는 한 세대 합쳐서 2주택이 돼버리는 거죠. 세대 구분은 어떻게 하냐? 주민등록상 같이 들어있는 것들은 모두 다 같은 세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갓집에서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저, 와이프, 제 아이 이게 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수 어떻게 계산해요? 장인어른 보유하는 주택,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와이프 보유하고 있는 주택 합산돼서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대 구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다 하면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 과세가 안 나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기준시가, 시세가 아니고 그냥 기준시가입니다. 시세 한 보통 50에서 60% 나오는데 12억 초과다, 12억이 넘다. 그 다음에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주택이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다. 이런 것들은 주택을 딱 하나 갖고 있더라도 과세가 되는 겁니다. 소득세 과세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건 소득세입니다. 근데 내가 딱 주택 하나밖에 없다 하면은 비과세가 되는 거죠. 변호사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럼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하나 임대해 주면 저희는 어떻게 살죠? 아까 설명드렸죠? 이 주택이 너무 비싸가지고 전세 끼고 사는 바람에 그건 이제 내가 임대를 해주고 나도 별도로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내가 그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경우 그럴 경우는 이게 해당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월세는 비과세다.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이게 1주택 빼고는 전부 다 과세다. 과세는 뭡니까? 이 사업소득으로 넣어서 소득세를 계산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보증금, 간주임대료 개념 여기 또 나왔네요. 제가 이 칸 표시를 잘못했는데 이 2주택까지는 여기가 2주택까지 합쳐서 간주임대료 제외입니다. 여기 3주택 이상 보유하시는 분부터 간주임대료 포함입니다.
간주임대료가 뭐냐 설명드렸죠. 어떤 분들은 월세로 받으셨는데 어떤 분들은 전세로만 받아. 근데 전세로 받았다고 해서 임대소득이 없다고 해서 빼주면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전세로 내주시는 분들도 임대료 계산을 하시는 거다.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은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나 다 계산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자까지는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합니다. 3주택 이상부터 계산합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변호사님, 저는 주택을 3개를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따로 어디서 제가 세 구에서 살고 있고, 혹은 제가 뭐 한 채에서 살고 있고, 세 주택을 제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거 전세로 다 임대를 해주지만, 지방에 있는 저기 소형이어서, 흔히도 월세가 저기 원룸 같은 경우겠죠? 제가 전세로 해주지만, 이거 3개 주택을 다 합쳐도 그 보증금 합계가,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죄입니다. 이거는 세 주택 이상 임대를 해주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넘어야지만 간주임대를 계산해서 소득세 계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더, 여기 써져 있네요. 뭐 3주택인데 모두 다 됩니까? 여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는 빼줍니다. 원룸 같은 경우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지방에 있는 원룸 같은 경우들은. 그럼 이건 주택수에 다 빠지는 거다. 이거를 넘어가는 것들만 계산해서 간주임대로 계산해가지고 소득세 계산하는 거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 소득세 신고하셨을 때 5월달에 저희 조사관님들이 신고 도와드리잖아요. 조사관님들이 여러분이 방문하시면 물어보십니다. 자,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저는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하시면 조사관님 물어보십니다. 분리과세 하실 거예요? 아니면 종합과세 하실 거예요? 물어보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 수업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주택 임대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벌어들였던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다. 2천만 원 이하다. 이하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소득이 있었으면 그거랑 합산해서 종합으로 종합과세를 신고를 할 건지 아니면 분리과세, 임대사업만 따로 떼어내서 신고할 건지 이거 본인께서 선택할 수가 있다. 근데 수익금액 2천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하시는 거다. 어. 자, 그럼 볼게요. 그럼 분리과세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등록하고 미등록이 있죠. 이거 뭐냐면 임대사업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안 하셔도 된다. 면세사업자 등록도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본인께서 내가 등록을 하셨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셨다. 아까 말씀처럼 뭐 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록하셨다. 등록하시면은 혜택이 더 크죠. 자, 이때는 자, 이제 그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요. 1년치 월세 다 합칩니다. 단주임대료, 이거는 3주택 이상 임대하시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상일 때만 이거 나온다 그랬죠? 이거 다 합쳐요. 그런 다음에 경비는 무려 60%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60%는 사장님이 경비로 썼던 거로 저희가 볼게요. 그럼 이거에서 40%만 진짜 사장님이 가져간 거로 볼게요. 해서 60% 경비 인정해주고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거 다 합계했더니, 예를 들어서요. 한 2천만 원 나왔다고 할게요. 2천만 원. 60% 경비 인정해주니까 40% 하면은 800만 원만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건데, 800만 원에서 400만 원 또 빼줍니다. 그럼 마지막 400만 원 나오겠네요. 400만 원에다가 14% 곱해서 세금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적게 나오죠. 근데 변호사님한테 들었더니까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여서 등록 안 해도 된다는데, 근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실 경우에는 혜택이 적죠? 이렇게. 국가에서 뭘 요청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자 여러분, 주택임대사업자 여러분. 하지만 면세사업자 등록하면 제가 혜택을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등록을 요청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에서 세금 계산이 끝나버린다. 아래 보시면은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계산한 세금에서 또 해줍니다. 세액 감면을 더 해줍니다. 자, 어떤 게 있냐? 국민주택 규모 84제곱미터 이하,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이거를 반드시 다 지키는 거야. 이걸 지키면서 내가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 10년 이상이니까요. 그러면 장기임대 사업자 내가 하나만 등록을 하셨다면 75% 감면 더 해줍니다. 두 채 이상을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은
1호는 75%, 2호 이상부터는 50%만 감면해 줍니다. 이 장기 임대 사업자는 뭐냐면요. 10년간 반드시 임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주택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10년간 이거 묶여버리면 10년 동안 이거 못 파는 겁니다. 갑자기 주택 화랑기를 막 불타올라. 이때 팔아서 넘겨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해버리면 못 파는 거거든요. 만약에 모르겠어. 이거 내가 10년 약속했지만 8년째 이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 이때 팔아야 돼. 팔았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동안 이 혜택 받았던 건 다 추징합니다. 아시겠죠? 이 약속은 꼭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되시니까 이거 등록하시는 분도 많아요. 단기 임대 사업자 등록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주택 임대 소득에서 세액 감면 적용 주는 것은 4년 이상만 하면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 받고 싶다면 6년 이상. 이게 세법마다 다 다릅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면율이 훨씬 더 적죠. 이렇게 해서 이런 혜택도 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세액 감면은 뭐냐면요. 나와 있는 세금에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이거 합쳐서 2천만 원 내가 여기 등록을 했어. 그럼 60% 감면 받으니까 40%, 2천만 원 40%면 800만 원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건데 400만 원 더 빼준대요. 그러면 400만 원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거죠. 400만 원에 14%면 4일은 4, 4, 4, 16이니까 56만 원 세금이 나오겠네요. 56만 원. 원래 56만 원 나오는 건데 내가 이거를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버린 거야. 그 한 채 있어. 그러면 56만 원에서 75%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56만 원에서 25%니까 약 10 몇만 원 나오겠네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세액 감면은 여기 계산에서 나와 있는 세금에다가 이런 비율을 적용을 해주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주임대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다 했는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간주임대료 제가 말씀드렸죠?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이어야지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사례는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려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계산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세금에 대해서 강하신, 숫자에 대해서 강하신 개념인 거고, 이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사관님도 이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어쨌든 제가 설명 차원에서 설명만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세 개의 주택을 A주택, B주택, C주택을 임대를 하시는데 A주택은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100만 원, B주택은 그냥 전세로 1억 원, C주택은 좀 큰가 봐요. 보증금 3억 5천에 월세 13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임대기간은 1년입니다. 자, 간주임대료 계산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보증금에서 3억 원 빼고 적수는 1년치를 다 합치는 겁니다. 이게 임대를 1년을 다 해줬다면 적수가 365일이 되는 거고요. 임대를 내가 한 달만 해줬다면 적수가 30일이거나 31일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제가 중간에 임차인께서 그 월세 못 내니까 제가 보증금을 한 번, 두 번, 세 번 깎아줬습니다. 그때 제가 적수 계산 그렇게 했었죠. 5월달 깎아줬으면 보증금이 2,800 남았겠네. 5월달 31일 적수 계산했고 6월달에는 두 번 깎아줬으니까 6월달에는 2,600만 원 되겠네요. 2,600만 원 곱하기 30일 이렇게 적수 계산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억 원을 빼준다 그랬죠. 어디서 빼주냐? 적수가 가장 큰 것부터 빼줍니다. 적수가 가장 큰 건 이거겠죠. 3억 5천에 365일 곱해주면 이게 가장 큰 금액이겠죠. 이 금액보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서 3억 원을 빼줍니다. 3억 5천에서 3억 원을 빼주고 1년 임대수니까 365일 곱하고요. 60% 곱하고요. 365로 다시 나눠서 정기예금 이자를 3.5%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나옵니다. 국가는 이거 3억 원을 빼줘서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죠. 한 3억 5천 정도 보증금 갖고 있으면은 임대료를 1년 임대료를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A주택하고 B주택은 여기서 3억 원을 빼줬기 때문에 더 이상 3억 원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증금 받아 있는 금액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1억 5천에 365일 곱하고 60% 곱하고 다시 365로 나눠주고 0.03억 곱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간주임들을 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315만 원, 210만 원, 105만 원. 이것들은 뭐냐? 이 보증금 받았으니까 이거를 월세로 받으면 1년에 이 정도 받겠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적죠. 그 다음에 월세는 매달 이렇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12개월로 계산하고 앞에 계산했던 간주임대로 다 계산하면은 1년 합산했던 주택임대소득은 3,39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전세랑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월 차임을 같이 받았을 경우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는 거죠. 이거 계산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보통 못하니까 이제 도움 받으시는 거고요. 이거, 이거 소득세 신고하러 가시면서 조사관님이 도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저 이거 간주 임대료도 해주세요라고 하면 조사관님이 손살을 칩니다. 이거 저희 못 해드려요라고 해요. 그래서 보증금 받아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 분들은 5월 달에 조사관님 찾아가셔도 조사관님이 도움 안 드린다. 그런 분들은 어딜 찾아가셔라? 세무사님 찾아가셔라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음.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건 주택입니다, 주택. 그러면 상가 가지신 분들은, 변호사님, 저도 보증금 받는 거 있는데, 저도 간주임대로 계산 안 해야 되나요? 네, 상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상가는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증금 등에다가 건설비. 내가 이 상가를, 사기 위해서 매입했던 금액이 있을 거고, 혹은 건설했던 금액이 있을 건데, 이 건설비는 아마 그 건설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건설할 때 들었던 금액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적소 계산했고, 이게 3억원을 강제로 빼주진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것들을 그 보통 매입해서 상가로 구입하시는 거니까 이게 아마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보증금에다가 적소 계산해서 1년씩 내가 임대해 줬으면 365일을 하는 거고요. 정기예금 이자를 3.5%, 그 다음에, 금융수익을 빼주는 거 뭐냐면, 내 이 보증금 등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이체를 거기 통장이나 뭐 저축은행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이자를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 이자 받은 거 빼주는 겁니다. 어. 근데 그거를 이 전세보증금 받아서 적금 넣으신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보통은 이거 받아서 다른 쪽에 투자하시거나 그러시지. 어쨌든 적금 넣었을 때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는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주임대를 간단히 계산을 해주는 거다. 보증금 말고 내가 월세를 받는다면 월세는 12개월 곱하고 보증금은 간주임대를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합산해서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죠? 종합소득 설명하고 있죠? 이런 금액이 여러분의 매출액에 해당되는 거다. 주택 임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금액이 여러분의 매출액에 해당되는 거고 상가 임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금액이 여러분들의 매출액에 해당되는 거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왜 이렇게 자꾸 매출액을 강조하시나요?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매출액, 쉽게 설명했던 매출액이 여기에 있는 총수익 금액입니다. 이거 가지고 소득세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썼던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여러분들의 가져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순수익 금액. 회계 용어로 따지면 당기 순이익 개념이 되겠죠. 세법 용어로는 소득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소득 공제 해주죠. 뭐 가족, 뭐 내가 기본 부양하는 가족에 얼마 있다면 이런 공제 다 해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 나와서 세율 곱해가지고 이제 세금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은 이 앞에는 이 개념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개념은 이 필요경비 개념입니다. 자, 이 사이에 질의사항이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이거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임종윤님.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 1, 2, 3 주택 적용은 실제 임대업으로 사용하는 주택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모두를 포함하여 적용되는지 아까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이고 제가 어, 아마 저기 임종윤님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디일까요? 여기에서 아마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 주택수에서 어떻게 해당되는 거냐. 이거는 실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수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건 다릅니다. 이건 1세대 1주택자. 제가 세대 단위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변호사님이 이거 1주택은 임대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임대하는 거 하나, 나 보유하는 거 하나. 임대만 하나니까 1세대 1주택 여기 해당되네. 이거 아니에요. 이때는 2주택자가 되겠죠. 보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님. 질의사항이 너무 많네요. 텍스님은 제가 끝나고 나서 제 메일 주소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텍스님 이거를 설명하면은 5시가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양해를 구할게요.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슈님, 상가 월세가 3개월 밀려서 계약 만료로 퇴거 시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서 3개월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반영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출시님이 고민하시는 게, 그러면 제가 보증금에서 까는 거는 언제 까는 건가요? 밀렸을 때마다 까는 겁니다. 3개월치를 못 냈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원래는 뭐 1월 달부터 1년치를 생각해보면 1월 달부터 1월부터 12월까지를 생각을 했을 때 임차인이 10월, 11월, 12월을 못 냈다. 그래서 계약 만료가 된 거다. 그럼 보증금을 어떻게 까냐면 10월 달에 월차임 까고요. 11월 달에 까고 12월 달에 까는 겁니다. 나중에 지급할 때는 뭐 나중에 지급은 한꺼번에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까는 것은 그때그때 까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은 9월 달까지는 동일하겠죠. 깐 게 없으니까 그 금액 가지고 족속 계산해서 하면 되고 10월 달까지 10월 달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는 월 임차를 한 번 깐 거,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만 원 한 번 깐 거, 그럼 남아있는 보증금 가지고 10월 달 한 달치 간주임대료 계산하고요. 11월 달에는 두 달치를 깠겠죠. 그러면 400만 원 까고 남아있는 보증금 가지고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12월은 세 달 깠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넘어갔는데 이게 그대로 마무리할 수가 없으니까요.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설명드렸냐면요. 여기까지 설명드렸네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무사를 고용하셨다면 기장을 통해서 신고를 했다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님이 여러분한테 달라고 했던 금액도 기장료라고 표현을 해요. 세무사님 고용하셨으면 이 기장 신고를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세무사님을 고용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5월 달에 저기 조사관님 도움을 받으시면 보통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뭐냐? 추정해서 계산한다. 뭐를? 경비를. 기장은 뭐냐? 이 경비를 기장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변호사님, 이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아까 변호사님이 부가가치세 설명하시면서 적격증빙 세 가지 설명 들어주셨잖아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것만 저희가 인정받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적격증빙 세 가지 외에 내가 다른 것도 가지고 있다. 이것도 확인이 되면 인정해 줍니다. 아까 말했던 뭐 계산서도 당연히 인정해 주는 거고, 제가 아까 예를 뭐로 들었죠? 저기 거래처에서 이거 저기 자기 직원들 기숙사로 사용한대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못 끊어드리는 거고, 계산서 끊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뭐 끊어주면 좋겠지만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것도 못 끊어줬다. 근데 대신 뭘 적용받을 수 있다? 그분이 저한테 계속해서 계좌이체 했을 거잖아요. 그 계좌이체 했던 내용을 가지고 내 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폭넓게 인정을 해준다. 딱 그 세 가지만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인정만 되면, 확인만 되면 이거 해주는다.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이런 차이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기장을 통해서 한다 하면 기장은 복식부기가 있고 간편장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간편장부는 쉬워요. 여러분 보통 가계부 작성하시죠? 내 남편 월급 뭐 1,000만 원 들어왔어 하면은 월급하고 1,000만 원 이렇게 기입을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학원비 200만 원 썼으면 학원비에서 200만 원 차감 이렇게 기입을 하시죠. 가계부 썼던 것처럼 작성하는 게 단식부기. 근데 세무사님이 해주시는 거는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복식부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분 급여 1,000만 원 들어왔다면은 여기에 우리는 하나의 가정이니까요. 매출액 1,000만 원, 그리고 이 급여가 어떻게 들어왔지? 통장으로 들어왔고 나면 보통예금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복식부기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작성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간편장부를 작성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계부 작성하는 것들은 쭉 기입을 하셨다가 이제 소득세 신고하셨을 때 뒤에 부속서로 이게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쭉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쉽습니다. 임대 수입 5천만 원, 매출액 5천만 원 적고요. 이 기타는 내가 보증금 받은 게 있다면 간주임대료 계산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경비에다 쭉 적는 거예요. 본인이 1년 동안에 장부를 쭉 작성을 했으니까 가계부처럼. 그래서 보니까 소모품비. 내가 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정부라던가 이런 거 광고 있어. 여기다 쭉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광고 선전비. 나 이거 하려고 저기 저기 뭐 중개 사이트나 뭐 어떤 뭐 사랑방 광고지에다 광고를 냈어. 그럼 광고비에다 적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중개 있어. 저 임차인들 데려오시면서
그럼 여기 지급 수수료 이런 데도 쭉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비 합계 쭉 해서 나는 순수익이 얼마야 해서 단계순이익 계산을 하셔서 하실 수 있는 게 간편정보다. 이거 이제 조금 숫자에 좀 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학부를 경영학과를 나왔다 하면은 이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좀 하기 힘들겠죠? 그럴 경우에는 세무사님 고용하셔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세무사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대차제표라고 흔히들 하죠. 이런 것들을 부속수료로 해가지고 띄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은 대체로 세무사님 고용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세무사님 고용 안 하시면 이 경비를 추계로, 추정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1년 매출액이 2,400만 원보다 안 나온다면은 단순 경비를 적용 대상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신 분들은 저 이거 받을게요. 안 됩니다. 2,4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기준 경비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기준으로 좀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이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넘어가면 이거 적용받는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본인 매출액이 7,500만 원이 넘어간다면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 됩니다. 본인 매출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이제 선택사항이 있는 거죠. 간편장부를 해서 작성을 하시거나 7,500만 원에서 2,400만 원 사이면은 내가 기준경비율로 하거나 이걸 하거나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고 7,500만 원 미만이면서 이거 미만이라면은 이거 하거나 내가 간편장부를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 1년 매출액이 1억 5천 넘어갔다. 여기 써져 있죠. 외부 조정.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저도 주택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신고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세무사님을 고용을 할까요? 제가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데 저는 세무사님 고용 안 하겠죠. 그리고 제 임대 수입이 1년에 7,500이 넘어갔다.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넘어간 거 아닙니다. 넘어간 거 아닌데 제가 넘어갔다 하면은 저는 세무사님 고용 안 하고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제가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 직접. 이걸 자기조정이라고 합니다. 세무사님 고용 안 하고 능력에 대해서 본인 직접 하시면 자기조정. 근데 1억 5천 넘어갔다. 제가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1억 5천 넘어가잖아요. 외부 조정이라 그래서 세무사님께 반드시 맡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세무사님을 고용하셨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경비율이 임대사업자는 이 경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단순 경비율도 작고 기준 경비율은 더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매출액이 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경비율이 작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요. 경비율을 제가 뒤에 알려드리겠지만 따로 명시를 안 했네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비율이 작아서 3천만 원 해가지고 이 경비율 계산해서 빼주면 나한테 남아있는 소득금이 굉장히 크게 잡혀요. 그래서 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사님을 고용을 하시면은 세무사님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들은 여기에 다 넣습니다. 필요 경비에. 그래서 생각보다 이 금액이 작게 나와요. 그래서 소득세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적용받으신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적용받으시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거 적용받으신 분도 저도 임대사업자 중에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단순히 경비율이 작으니까. 대체로 임대사업자분들은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능력 되시면 간편정보, 가계부처럼 쭉 정보 작성하셔서 이거 계산해서 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제 능력 되시는 분들은 복식부기 정보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준경비율하고 단순경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이거다.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하는 건데 내가 임대소득이 얼마 안 되면 세무사님 도움 안 받고 관할 세무사 방문하시면 조사관님이 도와드린다. 하지만 조사관님들은 안주임대료 계산 못 해드린다. 그래서 본인이 보증금을 받고 있다. 월세만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보증금 받고 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세무사님 도움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변호사님, 저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크죠? 제가 이것 때문에 설명을 쭉 드리는 겁니다.
신고는 하세요. 무조건 신고를 하세요. 여력이 안 돼서 납부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고만 하셔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안 나옵니다. 납부를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연체이자 성격이거든요. 국가도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연체이자 성격으로 이것만 받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는데 여러분이 납부를 못 한다면은 그 납부 못한 일수를 다 계산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하루당 만물의 이점이 이거 언뜻 감이 잘 안 와요. 이거 1년 계산하면 8.8%, 8 플러스 8% 정도 나옵니다. 아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 언뜻 나오거든요. 이거 연체 이자는 8% 그냥 부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세금을 뭐 1년 후에 납부를 하겠다면은 원래 내야 될 세금에다가 연체 이자 8% 계산해서 납부하면 좋은 거고요. 이게 두려워가지고 신고 자체를 안 한다 하면 20%입니다.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의 20% 가산해. 이거 또 붙습니다. 굉장히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여건이 안 좋으시더라도 신고까지는 하셔라. 그리고 여건이 너무 안 좋으시면 납부는 나중에 하셔라. 이것만 이렇게 붙는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넘겨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제 열의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질의상에 쭉 제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넘겼습니다. 오늘 긴 시간, 죄송하지만 제가 12분 초과했는데 긴 시간 동안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들어주시느라, 세법이라는 게 좀 힘듭니다. 들어주시느라 좀 힘드셨을 테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강의 있었으면 그 기회를 통해서 만나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텍스님은 꼭 저한테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